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유상훈입니다. 금일은 트레보트 리서치의 박무현 대표님 모시고 조선업종의 전망과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의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박문입니다. 일단 박무현 대표님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에서 조선업종 애널리스트로 오래 근무하셨고 트레보트 리서치라는 법인을 창업하셔서 조선과 해운을 리서치하고 계신데요. 트레보트 리서치 관련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금융투자를 비롯해서 조선업 담당 애널리스트를 약 15년 정도의 근무를 했었고, 작년도 7월에 이제 트레보트 리서치라는 법인을 제가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뭐 종목 추천이라든가 투자 의견에서 좀 벗어나서 전 세계 조선업과 해운 산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 뭐 소재, 철강 이런 분야에 대한 면밀한 산업 분석과 기업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증권사에서 아무래도 조선업종 애널리스트로 일하실 때에는 아무래도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좀 자유로우실 것 같아요. 뭐 자유롭기는 한데요. 근데 목표 주가라든가 투자 의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시하기보다는 실제 조선 산업과 이제 해운 산업에서의 움직임이 어떠한지, 사실 그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올해 조선업종의 주가를 보면 지수 대비로는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 주가 흐름은 또 조정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상반기 동안에 조선업에 대한 뭐 주가가 썩 나쁘지는 뭐 않았던 모습을 보였고, 근데 그보다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선업에 대한 관심이 몇 년 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기분 좋은 뭐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졌으면 참 좋겠지만 최근에는 좀 몇 가지 변수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선가에 대한 그 지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두색이 신조선 가격, 그리고 저기 파란색이 중고선에 대한 가격에 대한 지수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 것인데, 보시면은 이번 주 들어서 신조선 가격 지수가 전주 대비해서 5.4%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중고선가 지수는 2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은 언론과 뭐 대부분의 연구소 뭐 분석 보고서에서는 선가 상승이 계속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을 뭐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선가는 국면을 좀 마무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선가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요, 조선소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선주사들이 높아지는 선가를 용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조선소가 제시하는 더 높은 선가에 선박 발주 계약을 체결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선가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선가하고 선박 발주량하고의 관계를 보시면 거의 연동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2020년도 이후부터를 보게 되면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감소 추세로 되는 모습을 이미 보이고 있었고, 그런데 선가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얘기를 할 때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약 1년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거래 절벽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래는 없는데 부동산 호가만 높아져서 발표되는 가격만 올라가는 모습을 지난 1년 동안 계속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반이 갈려서 절반은 거래량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던 분이 계셨고, 가격만 중시했던 분들은 아니다,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하셨고, 근데 실제로 올해 들어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거래량과 가격 간의 관계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현실 세계에서의 움직임은 가격은 후행 변수고 거래량이 선행 변수라는 것은 제가 약 15년간 조선업 분석 업무를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선가가 올라가는 저 지금의 상승 각도는 결국은 유지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사실은 예상을 하고 있었고, 지금 올해 이번 달 들어서 선가 지수가 좀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주량이 감소가 되고 결국 후행적으로 선가가 내려가는 이런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선주사들이 결국은 높은 선가를 용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선사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는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발주량이 감소하면서 성과 하락 가능성을 좀 전망을 하신 거고, 이 선사들이 높아지는 성과를 용인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좀 판단을 한다는 의견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단기적인 전망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좀 단기적으로 이 조선 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조선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제가 한 2012년도서부터 에코십이라는 단어를 제가 제일 먼저 사용을 하면서 환경 규제로 인한 선박의 교체 사이클이 대량으로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선박 연료가 석유 연료에서 LNG로, 그리고 LNG에서는 다시 메탄올이라든가 암모니아, 수소 등으로 달라져가는 그런 그림을 이제 계속 제시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작년도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맞아가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 첫 번째 근거가 조선업의 장기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선박 교체가 얼마나 크게 늘 것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변화에 대한 적응을 선박 건조 기술이 뛰어난 한국 조선소들은 대거 적응을 하면서 계속 무리 없는 선박 비즈니스를 영위하겠지만, 중국과 일본은 이제 설계 인력도 부족하고 건조 경험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변화에 뒤처져서 중국 조선소들 같은 경우에는 대거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전망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 5개년 정도는 중국 조선소들의 선박 인도량이 감소가 되고, 그렇죠? 한국 조선소들은 선박 인도량이 견조하게 유지되는, 실제로 중국 조선소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일단은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선박 수주가 얼마나 많이 많았는지, 잔고가 얼마나 많은지보다는 실제로 받은 잔고를 무리 없이 인도를 하면서 결국은 매출액과 현금을 창출을 하고 추가적인 주문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상태로 가야 되는데, 중국은 잔고를 많이 받아놨지만 선주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술에 적응을 못하면서 인도가 대거 지연됐었고, 한국은 문제없이 선박 인도를 하면서 중국이랑 한국의 선박 인도량이 거의 비슷해져가거나 한국이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다시 중국의 선박 인도량이 좀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한국이 오히려 선박 인도량이 조금 중국에 비해서 줄어드는 새로운 변화가 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화에 대한 거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선주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서 선박의 교체가 필요하고 연비 경쟁이 중요하며 환경 규제를 맞추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선주사들은 이제 자기들이 발주를 하는 조선소들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과 산업이 마찬가지잖아요. 선주사들이 결국 한국 조선소만 살아남고 중국과 일본이 도태돼가는 모습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박 가격이 무한정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좋겠으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매우 우리에게는 좋으나 근데 선주사 고객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도서부터는 중국 조선소를 의도적으로 발주를 더 늘려주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보여오고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6, 17년도까지는 저도 과거에 보고서를 여러 번 쓰면서 중국의 수준을 많이 봤지만 수주에 발주하는 선사의 60, 70%가 중국 자국 발주다라고 제가 정리를 하면서 중국의 수주 잔고 증가를 제가 약간 폄하하는 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최근 2, 3년간은 오히려 유럽 선사의 비중이 올라가는 그러한 뭔가 좀 위협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 다소 좀 우려스럽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 그럼 한국 조선소들은 왜 선박 인도량이 감소가 되고 있는가? 이거는 대형 조선소 일변도의 어떠한 정책이라든가, 특히 조선소들이 선박을 수주를 하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RG를 이제 받아야만 그래야 원활한 수주를 받을 수 있는데, 중소형 조선소, 비상장 조선소들을 육성을 시켜서 중국 조선소들의 경쟁을 막아낼 수 있는 역할을 중소조선소들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국내 금융기관과 어떠한 정부 정책이 제가 알기로는 너무 대형 조선소 위주로만 편중되어 있고, 중소조선소들이 거기에 약간 피해를 보면서 조선소들이 몇 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중국 조선소들이 없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모든 배를 다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 1등이라고는 하지만 그 모든 배들을 우리가 다 만들 여력이 되지가 않아요. 한국 조선소가 1년에 인도할 수 있는 선박 인도량은 다 합쳐가지고 2007년도까지 한창 때는 연간 450척. 지금은 이런 식으로 중소조선소들이 자꾸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300척도 인도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인도 능력으로 자꾸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주는 대형 선박들은 우리에게 주문이 오겠지만 전체 25,000척, 3만 척의 선박의 절반 이상이 중형이나 소형급 선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박들은 당연히 중국으로 수주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선박을 그 편중된 선박만 건조를 하게 되면 나머지 선종에 대한 건조 경험을 잃게 되면서 건조 원가가 오히려 상승하게 되고 중국에게 기회를 뺏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지금 최근 뉴스는 중국에서 대형 LNG 선박을 건조하겠다라고 이런저런 국가적인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5년 후의 미래는 한국과 중국이 다시 치열한 경쟁 모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마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럽계 메이저 선사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조선업의 현실적인 움직임인 상황인데 어떠한 주식시장에서는 그러한 것들보다는 너무 장밋빛 전망만 지금 대풀되고 있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움과 우려스러움을 보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선의의 피해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조선소와의 수출 경쟁은 향후에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그 2년 전이었죠. 카타르와의 한국 조선소들이 어떤 LNG 운반선 100척을 계약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네. 이게 근데 이 계약 당시 가격으로 건조할 경우에는 조선사들이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일단 양호한 가격으로 1차 수주는 좀 마감이 된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수주 때는 이 가격 협상을 다시 해야 되나요? 향후 이 카타르 프로젝트가 네. 이 국내 조선사들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2017년도 이제 계약이 MOU죠, MOU가 네.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본계약 체결은 안 되었지만 어느 정도 선박에 대한 기본 사양에 대한 설계라든가 원가는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에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2017년도 당시의 선가라든가 후판 가격, 기자재 가격들이 아마 기준점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후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선가 오른 거는 지금 2017년도 카타르와는 무관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뒤늦게 조선소들이 선가를 좀 보존해달라고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후판가 인상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1차 프로젝트에서는 뭐 카타르 측에서 선가를 높여주는 것으로 계약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뭐 2차, 3차도 막 그런 식으로 뭐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카타르 측에서도 0.3억 톤의 LNG 생산 능력을 확충을 하고 그에 따른 LNG 선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소들이 건조 원가를 훼손하면서 선박 건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원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카타르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성은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고 동일한 사양의 선박이 대량으로 발주가 나오는 뭐 그러한 사양이기 때문에 건조 원가 측면에서는 매우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박면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국내 조선사들이 이 글로벌 LNG 운반선의 발주량의 대부분을 수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셨지만 중국 조선사들과의 어떤 수주 경쟁이 심화되면서 과거에 또 우리 국내 조선사들이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었었는데 이 LNG 운반선에서의 어떤 현재 중국 조선사들과의 어떤 기술 격차 그리고 향후 LNG 운반선의 수주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언급하고 있는 곳은 일단 제가 보기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면 중국 조선소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한국 조선소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고객도 아무래도 선사가 대형 메이저보다는 아직은 그래도 마이너 선사가 많이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 있는 입장에서 중국 조선업의 어떠한 무서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새로운 분야를 시작을 할 때 굉장히 기초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해양 플랜트를 약 10년 전에 이제 대거 진출을 했다가 아주 쓴맛을 보고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해양 플랜트 분야의 건설 경험과 기술, 설계, 자재 이런 것들이 없는,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대형 드릴십, 대형 그 생산 공장들, FPSO, LNG FPSO 이런 그 수주 금액도 조 단위가 넘어가는 이런 것들만 우리가 공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중국도 해양 플랜트 산업에 진출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대형 해양 시장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터그보트, 잭업리그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시작을 해왔고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이미 중국의 지난 2년 동안에 보인 모습은 LNG 추진 선박, LNG 운반선이 아니라 컨테이너나 탱커 같은 다른 선종의 연료를 LNG를 사용하는 LNG 추진선 이쪽 분야의 수주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상 한국보다 제가 보기에 중국이 더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조선소들이 수주하고 있는 선박의 그 선종과 모든 선종 부분에서 약 70-80% 가량이 LNG 추진 사양으로 그렇게 수주가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이 수주한 그런 LNG 추진 사양 선박의 발주 선사의 약 70% 이상이 또 유럽 선사들이 되고 있거든요. 자국 선사가 발주한 거면 약간 좀 폄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 유럽 메이저 우리가 알만한 한국의 주된 고객이었던 메이저 선사들이 유럽 조선소의 LNG 추진 사양의 대형 중형 컨테이너선, 탱커 선박들을 무지하게 발주를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선사들의 움직임은 한국에게만 발주를 밀어주는 행태를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보여오다가 최근 2-3년간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중국이 상당히 많은 LNG 추진 선박 건조와 수주 경험을 쌓은 상태에서 이제 그 자신감을 가지고 대형 LNG 선박 시장에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LNG 선박 연료 가격을 비교를 한 건데 저 위에 노란색이 LNG 선박 연료 가격이고 밑에 연두색과 파란색이 석유 연료 가격이 됩니다. 2021년도 여름까지는 LNG가 좀 낮은 모습을 사실은 보여왔었고 최근 1년 반 사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LNG 가격이 석유 연료보다 6배가 비싸요. 그나마 최근 내려와서 6배가 비싼 거고 천연가스는 석유에 비해서 연량이 20%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감안하면 더 비싼 것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선사들은 지금 LNG 추진 선박이다 하더라도 LNG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비싼 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이 LNG 분야에 대한 기술을 과거보다는 많이 따라온 것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LNG 추진 선박에 탑재가 되는 연료 탱크 타입이 몇 가지가 있는데 타입 C라고 하는 캡슐 형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중국 조선소, 중국 로컬 제조업체들이 전 세계 LNG 연료 탱크 시장을 다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이 고만강강이라는 소재로 달리해서 더 낮은 가격에 연료 탱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국산화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지금 LNG 추진 계통에서 중국의 건조 기술과 경험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시 요약하면 첫째로 선사들은 선가 인상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최근 1년 사이에 나온 에너지 가격 변동이 조선업에 대한 새로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장기 전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10년간, 20년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저도 많이 전망을 해왔었고 다른 전문가나 분석가들도 나름의 장기 전망들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 전망을 하나 제시했다고 그 장기 전망이 10년, 20년간 변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장기 전망도 장기 전망인데 단기적인 변화가 결국은 다시 장기 전망의 궤도를 또 바꾸는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단기 전망들이 모여서 결국은 장기 전망, 실질적인 장기 전망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기 전망에 대한 원대한 그림과 계획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 장기 전망대로 단기 전망이 움직이고 있는지 반대로 움직이는지도 계속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간은 선박 교체 사이클 중국 조선소가 대거 폐망한다라는 장기 전망을 제시를 해왔는데 그게 한 초반 5년간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최근 다시 그 이후의 5년간은 뭔가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조선소들이 오히려 선박 인도량을 늘려가고 있고 한국 조선소들은 오히려 선박 인도량이 줄어들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5년, 10년 흘러가게 되면 중국과의 경쟁이 매우 다시 치열하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더 큰 문제는 지난 2007년도까지의 중국에서의 경쟁은 우리가 벌크 선박에서 보통 경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의 경쟁은 벌크 선도 다 내줬고 LNG 선박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불리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LNG 운반선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워낙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그래도 장밋빛 전망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경쟁은 심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글로벌 환경 규제가 심화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기차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이 선박도 이 IMO 환경 규제 관련해서 친환경 선박 기술에 대해서도 향후 전망 어떤 식으로 친환경 선박 기술은 좀 발전될 수 있다라는 일단은, 부분. 네, 기술의 방향으로는 LNG 연료를 일단은 사용을 해왔었었는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사용량이 좀 줄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동안 LNG 선박 연료의 판매량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60% 정도가 감소가 됐고 오히려 벙커CU 판매량이 약 15%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그리고 LNG는 어쨌든 간에 이것도 탄소 배출량이 없는 것은 아니라 석유보다 약 23% 정도가 줄어드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다라고 하는 메탄올, 뭐 LPG, 암모니아에서 뭐 수소 등등등등 이러한 연료를 쓰는 것으로 아마 기술 개발의 방향은 이루어질 것이에요. 실제로 관련 기업들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술 개발의 방향은 그러한데 실제 마켓이 그렇게 움직일 것이냐 이것을 고민을 해본다면 추진 엔진의 등장의 시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서 5년도 사이 그때 등장을 할 것이고 그때 선주사가 그 엔진이 탑재가 되는 선박을 선택을 해줄 것이냐. 일단 머스클라인이 먼저 메탄올 추진 선박을 현대중공업에 작년에 8척인가 9척인가 발주를 했고 원래 그 옵션분을 또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머스크가 먼저 메탄올에서 움직임을 일단 보였고 암모니아는 지금의 LPG 연료를 쓰는 엔진 사양에서 약간 진화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의 사양이 탑재가 되는 선박은 또 몇 척 수주가 되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래서 암모니아도 아마 기술 개발의 트렌드를 놓고 보면 24년도, 5년도 정도에는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소라든가 배터리 쪽은 좀 작은 선박 쪽에 뭐 변화가 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켓의 트렌드가 실제로 기술 개발 방향과 일치해서 움직이게 된다면 지금의 선박의 시장이 다시 약간 좋았다가 약간 슬로우다운 되는 국면에서 24년도, 5년도를 바라보고 다시 6개월 후, 1년 후에는 다시 선박 시장이 회복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새로운 연료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그런 같습니다. 기술 진화가 국내 조선사들에게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LNG 추진에 대한 기술을 적응을 해가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가 LNG가 아닌 메탄올, 암모니아 뭐 이런 쪽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다시 주도를 하게 된다면 중국과 다시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뭐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매우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이슈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상장된 후에 현대중공업 투자자분들 그리고 현대중공업 무리 사주를 받으신 고객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현대중공업 무리 사주 이 보호 예수가 해제되면서 현재는 조금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의 어떤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뭐 제가 주식 가격 전망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일단 보호 예소 물량이라고 하는 건 언론에 나타난 이제 또한 재료가 되는 것이고 그만큼 어떤 매도 물량 가능성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주식 매입을 하겠다는 세력과 매도를 하겠다는 세력 간에서 어떤 것이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더 많을 것인지는 뭐 크게 어렵게 고민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기업으로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기업으로서의 전망은 아무래도 뭐 드라이도크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뭐 세계 1등의 조선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선박 발주 시장이 매우 좋을 때는 도크를 꾸준하게 채워가면서 상당히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선박 발주 시장이 약간 슬로우다운 되게 되면 그만큼 도크의 효율성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언제나 좋다 안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뭐 그러한 뭐 두 가지 측면을 뭐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업종에서 현대중공업 외에 좀 어떤 기업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조선업체에서는 제가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들었듯이 조선소들이 지금 LNG선 잔고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2024년도 오전도에 대거 인도가 되는 일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삼성과 현대는 지난 10년, 15년간의 연간 인도 경험보다 더 많은 연간 인도량을 24년도와 5년도에 할 것으로 잔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건 약간의 그 생산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선사들이 LNG 선박을 추가로 발주하려는 선사들은 분명히 이 부분을 주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삼성과 현대에 비해서 연간 LNG 선박 인도 경험이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4년도와 5년도에 인도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LNG 선박 수주 경쟁이라기보다는 수주 실적을 좀 많이 채울 수 있는 조선소는 아마 삼성, 현대보다는 대우조선해양이 좀 더 유력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엔진 업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로는 지금 LNG 연료를 가격에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중고 선박들 LNG 추진 선박들이 LNG 연료를 안 쓰고는 있는데 결국은 탈탄소라든가 규제 강화에 대한 트렌드를 얘기를 하면 추진 연료는 또 바뀌어야 되거든요. 메탄올을 쓰든 뭐 암모니아를 쓰든 LPG를 쓰든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엔진에 대한 중요성이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언론 자료에서는 조선소와 선사들이 만나서 1대1로 계약하는 것으로 그런 자료를 많이 보지만 실제 그 전에 선사들은 조선소를 찾아가기 전에 엔진 사양을 먼저 결정을 해놓고 그러고 조선소하고 이제 미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선사가 선택한 엔진 사양을 조선소가 그거를 수용하는 선박 설계와 도면과 뭐 건조 원가와 건조 뭐 기간, 딜리버리 타임들을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조선소들은 선주가 요구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엔진을 어느 엔진 빌더에서 조달을 해올 것인가까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로는 조선소 숫자에 비해서 엔진 제작 기업의 숫자가 훨씬 작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중국에도 굉장히 많은 엔진 제작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중 연료 엔진, 그러니까 LNG 이상의 새로운 연료를 쓰는 엔진은 아직 중국에서 제대로 생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생산을 했겠지만 그게 실선 탑재가 돼서 운항 실적이 없는 상황이어서 조선소가 만약에 실선 탑재가 없는 엔진 빌더의 엔진을 쓰겠다라고 하면 선사들은 당연히 생산의 안정성, 운항의 불안정성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조선소들이 자국 발주든 유럽 선사든 LNG 추진 선박 수주를 하게 되면 한국의 엔진을 가져와서 선박 건조를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선박 연료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엔진에 대한 품귀 현상을 유발할 것이다. 그래서 조선소들이 오히려 엔진을 서로 뭐랄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편을 먹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선박 연료는 LPG도 제가 보기 굉장히 유망한 연료가 될 것입니다. LPG 같은 경우에는 LNG와 달리 일단은 이산화탄소 황이 아예 안 나오는 그런 이제 연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LPG 선박들이 LNG 선박과 달리 벙커 CO를 떼는 배들이 대부분의 중고 선박이 되거든요. 그래서 LPG 선박의 교체 작업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LPG 추진 엔진을 세계 최초로 생산한 기업이 STX 중공업이 되고 있습니다. STX 중공업은 약간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 HSD 엔진의 대형 엔진과 달리 약간 중형급, 중대형급 선박에 들어가는 추진 엔진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특히 LPG 엔진 분야에서는 세계 메이저 선사들의 그들의 배에 STX 중공업 기술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술력은 이미 입증된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간에 조선소들이 LNG 잔고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배들을 일단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배는 일단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 화물 탱크에 들어가는 보냉제, 보냉제에 대한 수요가 꽤나 많이 늘 것이어서 뭐 동성 화인텍이라든가
한국화본 뭐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관련된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는 현대중공업 인수가 완전히 무산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무산됐죠. 유럽연합에서 확실하게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그냥 별개의 기업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매각 이슈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대우조선 매각은 하루 이틀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회자했던 얘기가 되는데 최근에는 뭐 방산 기업으로 이제 확장하고 있는 하나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가 또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네. 저도 듣긴 들었었는데 뭐 여러 기업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각이 될지 안 될지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매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이 독자 생산이라든가 뭐 기술력에 대한 문제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레보트 리서치의 박무현 대표님 모시고 조선업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선업종에 대해서 쉽고 명확하게 말씀해주신 박무현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